이제 그 이전 가격세제 요걸 보죠. 요거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177페이지에 나오죠. 자, 이전 가격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건데, 이전 가격세제라고 하면 부당이익 계산 부인하고 좀 비슷한 규정인데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하고 겹치면 국조가 우선시 되는 거죠. 요거는 사업 거래 관련해서 뭐 저가 양도, 고가 매입 이런 거래가 일어났을 때 개별세법 상의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조법 상의 이전 가격세제 요걸 적용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 한 줄 읽어보면요. 이전 가격세제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거는 이전 가격 세제의 정의가 되고요. 거기 일단 첫째 줄에 국외 특수관계자 요거 밑줄 그으시고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야 되고, 그리고 정상 가격 이것도 밑줄, 시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결정 경정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는 점에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하고 좀 비슷한 규정인데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은 예를 들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그리고 세부담이 감소할 것, 이런 부당한 거래일 것, 이런 개념이 존재하는데, 얘는 세부담 감소하고 감소하지 않고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 가격 기준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일 수도 있고요. 입금 산입일 수도 있어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원래는 가산 조정을 하죠. 세부담을 감소시키면 부인할 거야. 세부담을 늘릴 거야. 이런 개념에서 가산 조정을 하는 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라면, 얘는 가산 조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감 조정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익 계산 부인과는 다르게 세부담 감소를 초래할 것, 이런 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정상 가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때 정상 가격 기준으로 무조건 조정할 거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 A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B 법인 미국에 있다고 할게요. B 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 요거는 한국 하고 요거는 미국. 얘가 누구여야 되냐면 국외 특수관계자일 것, 이런 요건이 있어요.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자. 이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뭐 지분 소유 관계라든지 실질 지배 관계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특수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얘가 어떤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자하고 미국에 있는 자가 거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외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냐면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맥도날드 한국 지점, 그리고 맥도날드 미국 지점,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국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다국적 기업이니까 한 몸이죠. 한 몸. 어차피 둘 다 맥도날드긴 하니까 한 몸인데 여기서도 거래가 일어나긴 하거든요. 자, 요 경우에 한국의 세율하고요, 미국의 세율이 좀 달라요. 한국의 세율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가정치로 30%고 미국의 세율은 20%라는 거죠. 그럼 얘들이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정상 가격에 입각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저가 양도, 고가 매입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는 거죠. 세율이 이렇게 다르면 소득 같은 경우에 얘가 뭔가를 팔 때 어떻게 파는 게 좋으냐라는 거죠. 소득을 B 쪽에 기속시키는 것이 좋냐 아니면 A 쪽에 기속시키는 게 좋냐. 당연히 세율이 낮은 미국 쪽에 소득을 많이 떨구고자 하는 거예요. 소득을 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A 쪽에 떨구게 되면 세율이 높아서 과세가 많이 되고요. B 쪽에 소득을 떨구게 되면 세율이 낮아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소득을 이쪽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조세피 의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A가 100원에 원재료를 사가지고 B한테 판다. 50원에 샀다고 할게요. 50원에 사가지고 B한테 100원에 판다. 그리고 얘가 또 100원에 사온 거를 제3자에게 200원에 판다라고 할게요. 정상 가격은 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상 가격. 이게 시가인데 요 100원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거래 가격을 조정해서 거래 가격을 60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특수 관계자니까 짜고 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얘한테 소득을 좀 더 많이 주자라는 개념에서 얘 입장에서는 저가 양도를 하는 거죠. 저가 양도를 하면 소득이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 50원에 사서 100원에 팔면 A 입장에서는 50원만큼 소득이 생기는 건데 50원에 사서 60원에 팔게 되면 소득이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50에서 10으로 주니까 소득이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40만큼 감소한다는 거예요. 정상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소득이 두 개 비교하면 50인데 60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소득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에서 10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40만큼 소득이 감소한 겁니다. 그에 반면에 미국에 있는 국외 특수관계자는 소득이 더 많아져요. 얘는 100원에 사왔다라고 하면 100원에 사와서 200원에 팔면 100만큼 소득이 남았을 건데 60원에 사왔죠. 60원에 사와서 200원에 파니까 결과적으로 140만큼 소득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원래는 100만큼 발생할 거였는데 140으로 소득이 늘어버렸죠. 얼마만큼 늘었냐면 40만큼 늘었습니다. 100이 아니라 140이 되면서 소득이 40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기준으로는 똑같은 금액이죠.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났어요. 원가액에서 뭐 대체 가격 이런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면 그러면 똔똔 아니냐? 똔똔이 아닌 이유가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라마다. 그 세율 같은 경우에 얘는 30%고 얘는 20%거든요. 그럼 이쪽은 줄고 이쪽은 늘었지만 세금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쪽 같은 경우에 소득이 40원 줄면 세금 같은 경우에 세액으로는 12원 세금이 줄는 거죠. 소득이 줄었으니까. 근데 이쪽은 소득이 40원 늘었죠. 똑같은 40원이긴 하지만 세율이 낮음으로써 세액은 얼마만큼 증가하게 되냐면 8만큼만 증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거래를 함으로써 얘는 이득을 얻은 거죠. 결과적으로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정상 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양도함으로써 세금을 줄였어요. 세금을 100이 아니라 60에 거래했더니 요거 12원 줄고 8원 증가했으니까 4원만큼 줄인 거죠. 그런 식으로 조세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백시키겠다는 거야. 거래 가격이 60인데 100으로 바꿔버릴 거야. 정상 가격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거야. 정상 가격. 시가의 개념이에요. 이 정상 가격하고 좀 다르게 거래를 했을 경우에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조정해서 이 소득을 계산하겠다. 그런 개념이 되고요. 그럼 이 소득을 계산할 때 결과적으로 어떤 조정이 일어나냐면 A 입장에서는 소득을 줄였죠. 소득을 줄였는데 정상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소득이 40원만큼 다시 늘어나야 되죠. 백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40을 늘린다. 입금 산입, 가산 조정하면 돼요. 이쪽 입장에서는 A 쪽은 정상 가격으로 완전히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B 입장에서는요. B 입장에서는 정상 가격으로 소득을 발생시켰다면 소득이 40원만큼 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늘지 않았을 거니까 정상 가격으로 백시켰을 때는 얘 입장에서는 입금 불산입이라는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 정상 가격으로 돌려놓는 거죠. 100으로 바꿔놓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당의 계산 부인하고 다른 점이 있죠. 부당의 계산 부인은 손해를 봤을 쪽만, 손해를 봤을 때만 부당하다. 부인할 거야. 세분하면 늘릴 거야. 가산 조정으로 끝났죠. 그리고 이익을 본 자는요. 이익을 본 자는 따로 조정이 없었어요. 이렇게 차감 조정하는 거 없었거든요. 이익 본 자 입장에서는 그 이익이 과세가 되고 말고요. 따로 부당의 계산 부인 이런 게 적용되지 않죠. 대응 조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부당의 계산 부인은. 근데 얘는 부당의 계산 부인과 다른 점이 대응 조정을 한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부당의 계산 부인에서는 대응 조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때는 이중과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응 조정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A하고 B는 별개의 법인이었거든요. 부당의 계산 부인에서는 A하고 B는 별개의 법인이니까 손해를 본 자 같은 경우에는 가산 조정해서 부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익을 본 자는 다른 주체죠.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과세하고 말 거야. 따로 조정이 없었어요. 대응 조정 없었습니다. 이중과세가 아니니까. 동일한 사람한테 한 번 더 과세하는 게 이중과세인데 부당의 계산 부인은 다른 주체니까 동일 주체가 아니에요. 근데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인하고 같이 거래를 한다고 하면 얘는 동일 주체로 보는 거야.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맥도날드. 얘는 맥도날드 한국 지점. 얘는 맥도날드 미국 지점이면 둘 다 맥도날드인 거죠. 그런 컨셉에서 얘는 하나의 주체인데 얘 소득 감소한 거 입금 산입을 해버리고 얘는 입금 불산입을 안 해버리면 그때는 이중과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득이 50에서 60으로 팔면 10만큼인데 10에 40 다시 가산 조정해서 50만큼 과세를 해버리고 얘는 차감 조정 안 해버리면 또 140만큼 과세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50, A는 50만큼 과세가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140이 과세가 되면 전체 190만큼 과세가 돼버려. 근데 소득 번 거는 50원에 사서 200에 판 거니까 150만큼이 과세가 되면 되거든요. 150만큼. 근데 190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중과세. 여기 40을 빼줘야 돼요. 40을 빼서 100이 돼야지만 150이 되는 컨셉이거든요. 50을 사서 200에 파는 거니까 150만 과세가 되고자 여기는 차감 조정이 들어간다. 이걸 대응 조정이라고 해요. 그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다른 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전 가격 세제예요. 이게 저가양도 이런 케이스예요. 저가양도 고가 매입 이런 케이스고요. 이걸 사업거래라고 하죠. 우리가 앞 시간에 사업거래 같은 경우에 뭐 저가양도 고가 매입, 뭐 금전대차 얘는 국조법이 우선한다고 했죠. 국조법. 요 이전 가격 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당행 계산 부인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법률에 따른 부당행 계산 부인 이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행 계산 부인과 다르게 국조법에서 적혀져 있는 대로 이런 대응 조정까지도 다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차감 조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가산 조정.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만약에 증가했다라고 하면 차감 조정.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전 가격 세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정리해야 될 것은 정상 가격이 뭐냐,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 정상 가격 산출 방법, 그거를 좀 추가로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이 이쪽이 줄고 이쪽이 늘었죠. 그럼 이쪽이 기속된 건데 이 소득 같은 경우에 먼저 얘한테 사실 많이 간 거를 반환할 기회를 줘요. 반환이 된다라고 하면 따로 조정이 필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소득이 갔다가 다시 얘들이 자정해서 반환한 거니까 그때는 소득 처분 이런 걸 하지 않아요. 따로. 그렇지만 반환을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안 한 경우가 있겠죠. 자정의 기회를 먼저 주고요. 반환을 한 경우, 반환을 안 한 경우. 그때 어떤 식으로 소득 처분하느냐 그런 걸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정의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요거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간 쪽에서 먼저 소득 가져간 거 다시 백시켜. 너희가 백시키든지 하면 소득 처분 안 할게. 그런 거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 처분하는데 그 소득 처분이 어떻게 소득 처분되느냐, 배당이냐, 유보냐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두 가지 주제를 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정상 가격이에요. 자, 정상 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인데 정상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5가지가 나와 있죠. 원칙 5가지.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 가격 방법, 원가 가산 방법, 이익 분할 방법, 거래 순이익률 방법. 여기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5가지가 원칙적인 방법이고요. 이 방법이 쓸 수 없다. 이 방법을 쓸 수 없다라고 하면요. 예외적으로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갑니다. 참고에 제가 좀 자세히 넣어놨는데 거기 동그라미 6번이 기타 합리적 방법이죠. 그 옆에 내용을 보시면 위 동그라미 1에서 5의 방법으로 정상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기타 합리적 방법은 1에서 5번이 원칙인데 이걸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 1번에서 5번까지가 원칙인데 1번에서 5번까지죠. 이게 원칙인데 1번에서 3번까지는 원칙이고 4번, 5번은 예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구가 돼요. 1번에서 5번까지 그게 원칙이고요. 예외는 1번에서 5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합리적 방법이 된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 돼요. 눈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제목만.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 가격 방법, 원가 가산 방법, 이익 분할 방법, 거래 순이익률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문구를 좀 보고 이 5가지는 전부 다 원칙적인 방법이구나. 적용 순서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없어요. 1번에서 5번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게 아니면 나머지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뭐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은 뭐 말 그대로 비교 가능한 제3자하고 거래했을 때의 가격, 그거를 정상 가격으로 보겠다는 거죠.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하고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했을 때 얼마에 파느냐, 그런 정상 가격을 쓰겠다. 그런 의미고요. 재판매 가격 방법은 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재판매 가격은 이거예요. 요거 B 입장에서 100에 사가지고 200에 팔잖아요. 그럼 제3자한테 200에 판다라고 하면 여기 정상적인 이윤이 100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정상 가격은 100이구나. 이런 식으로 빼서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재판매 가격. 100에 사가지고 다시 팔 때 그때 가격이 200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이윤이 뭐 100이었다.
그럼 요걸 빼가지고 요 정상가격, 사올 때 가격이 100이구나. 요게 두 번째 재판매 가격이고요. 요걸 이용하는 거죠. 재판매 가격은. 이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 원가 가산하는 방법인데 원가가 만약에 50이었다는 거죠. 원가 가산 방법은 원가가 50이었다고 하면 이 원가에 얼마만큼 이익을 남겨먹는가 정상 이윤 그거를 살펴보는 거죠. 정상 이윤이 정상적인 이윤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한 50만큼은 남겨먹더라 라고 하면 정상 가격은 100 이런 식으로 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판매 가격은 다시 파는 가격에서 정상 이윤을 빼가지고 그 정상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고 원가 가산은 원가에다가 얼마 정도 이윤, 정상적인 이윤 그걸 가산해서 파는 정상 가격 그런 걸 산정하는 방법이죠. 뭐 이익 분할 방법, 이익을 뭐 스프릿한다, 분할한다 뭐 이런 건데 나눈다는 거죠. 이익이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를 보면 50에 사서 200에 파는 거죠. 50에 사서 200에 판다라고 하면 150이 남아야 되잖아요. 150. 그 150을 남는데 여기서 뭐 영업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빼주긴 해야 돼요. 영업비용 이런 것도 빼주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는 하지 않고요. 그냥 50에 사서 200에 판다고 할게요. 영업비용은 하나도 없고. 그럼 150의 소득인데 그거를 나눌 때 뭐 공원이익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공원이익. A 같은 경우에 공헌한 바가 1이었고 B가 공헌한 바가 2였다라는 거야. A가 공헌한 바가 1이었고 B가 공헌한 가중치가 한 2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럼 A는 뭐 3분의 1 갖고 가는 거죠. 50. B는 3분의 2를 갖고 가는 거죠. 소득 중에서 100.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이익 분할 방법이에요. 이익 분할 방법은 공헌이익 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공헌이익이 많냐.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공헌을 했느냐. B가 얼마만큼 공헌했느냐. 그 소득을 나누는 방법이 이익 분할 방법. 그래서 요거 A는 50을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50을 가져가려면 50이라는 원가가 투입이 됐고 50이라는 소득이 남아야 되는 거니까 정상 가격 10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거래 순이익 방법 같은 경우에도 뭐 거래 순이익률 이런 걸 따져요. 거래 순이익률 뭐 10%다. 전체 뭐 영업비용 이런 것도 다 빼고 원가 비용 이런 거 다 빼고 10% 남겨 먹으려면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그런 걸 좀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고요.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 원칙을 잘못 얘기해서 뭐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 가격 방법, 원가 가산 방법이 원칙이고 이익 분할 방법, 거래 순이익률 방법은 1, 2, 3번이 안 될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나오면 틀린 문구예요. 원칙이 5가지예요. 원칙이 5가지고 예외가 기타 합리적 방법 그렇게만 갖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참고에 넣어놓은 이유가 크게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고에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고요. 넘어갈게요. 178페이지.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 승인. 사전 승인 제도는 이거 납세자하고 그 과세 당국에서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봐줄지 말지 그런 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미리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이 정상 가격을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미리 과세 당국과 납세자가 합의를 하는 제도고요. 이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내가 만약에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을 비교 가능 제3자 방법으로 할래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사전 승인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전 승인 신청은 국세청장한테 하면 되고요. 일정 기간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요. 납세자가. 일정 기간을 정하고요. 그 최초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전날 요 개시일이라고 하면 개시일 전날까지 신청을 해주는 거야. 전날까지 마이너스 1일이죠. 전날까지 신청이 들어가야 돼요. 사전 승인 신청.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말문제로는 최초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1차년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최초 과세연도라고 하면 1차년도 개시일 전일까지 미리 좀 신청을 하는 거죠. 미리 신청해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서 요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 계속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합의를 보는 거. 그게 바로 사전 승인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신청 기한을 좀 잘 갖고 가시면 됩니다. 개정된 사항입니다.
자, 일정 기간을 일단 정하고요. 그 일정 기간의 과세 연도 중 최초의 과세 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누구한테 신청하는지도 좀 아셔야 돼요. 국세청장한테 신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그려드릴게요. 미니세법에 다 있는 내용인데 사전 승인 신청을 했다는 거죠. 누구한테 하냐면 국세청장한테 하는 거예요. 요것도 다른 자가 나오면 안 돼요. 관할 세무서장한테 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장한테 하는 건 국세청장한테 하는지 그런 걸 여부를 잘 보셔야 돼요. 뭐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신청하는 것도 있고 뭐 국세청장한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섞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군지를 좀 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사전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해주는 거죠. 사전 승인 해주는 건데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전 승인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방 사전 승인이라는 게 있고 쌍방 사전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쌍방.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쌍방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도 끌어들이는 거죠. 미국 이런 데도 끌어들인 거예요. 한국하고 미국 상호 합의 절차를 거쳐서 사전 승인하는 제도가 쌍방 사전 승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상호 합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서로 합의를 봐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동의를 해서 사전 승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일방도 가능하다는 거죠. 일방은 다른 나라를 안 끌어들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승인을 해주는 거.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을 일방적으로 승인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방적으로. 요거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다른 나라까지 끌어들이려면 좀 복잡한 경우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전 승인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사전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요게 가능한 경우는 납세자가 시당초 상호합의 절차 상호합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야. 상호합의 절차를 거칠 것을 아예 요구를 안 했다는 거죠. 납세자가 상호합의 절차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승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일방 사전 승인이 가능한 거고요. 아니면 이게 원칙이긴 한데 상호합의 했다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상호합의를 개시를 했는데 이게 상호합의가 안 돼서 상호합의가 중단된 경우, 해봤지만 안 됐다는 거죠.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중단이 됐다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일방 사전 승인 제도를 통해서 사전 승인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좀 강력한 거죠. 어떻게 보면 둘 다 합의를 본 거니까. 근데 이거는 둘 다 합의를 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국세청장이 그냥 승인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좀 갖고 가셔야 될 것은 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자, 요 같은 경우에는 개시 전일까지 신청을 해서 앞으로 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할게요. 이렇게 하는 건데 소급 적용도 가능하느냐? 소급 적용도 가능해요. 이미 지난 거 있죠. 이미 지난 그 거래건에 대해서도 이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가 있고요. 소급 적용 신청을 했을 때 소급 적용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을 때 과거 이미 있었던 그 거래에 대해서도 이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상방 사전 승인의 경우에는 과거 직전이죠. 결과적으로 이 승인 대상 기간에 직전 5년 동안 5년 이내 범위에서 승인이 가능해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급 적용할 것을 승인할 수가 있다. 좀 강력한 거라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일방 사전 승인은요. 이거는 강력하지는 않아서 직전 3년 이내에 소급 적용할 것을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것만 좀 갖고 하시면 돼요. 5년인지 3년인지.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쌍방이 둘 다 합의를 본 거니까 기간이 좀 길어요. 5년 이내가 되는 것이고 일방은 일방적으로 한 거니까 힘이 없죠. 3년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둘 다 5년 이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틀린 거고요. 쌍방인데 3년이 나왔다고 하면 틀린 문구가 돼요. 일방인데 5년이 나오면 또 틀린 문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쌍방이 좀 긴 거고 5년, 일방은 3년이고. 외우실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만 잘 외워놓으시면 문제 맞추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절차 자체가 사실은 복잡한데 실제로 문제 맞추기는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 책의 문구를 좀 보면요. 178페이지. 자, 2번 양가로 사전 승인 같은 경우에 두 개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상호 합의에 의한 사전 승인. 요거 제가 쌍방 사전 승인이라고 불렀던 게 그 상호 합의를 거쳐서 사전 승인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가로 안에 보시면 소급 적용 신청 시 5년 이내에 승인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 대상 승인 기간 직전 5년 이내까지 승인 가능하고요. 근데 일방적 사전 승인, 요거는 상호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호 합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 승인하는 건데 소급 적용을 신청하면 그 직전 3년 이내에서 승인 가능한 거고요. 5년인지 3년인지 그것만 좀 잘 아시면 되겠고, 그 일방적 사전 승인 같은 경우에 꼭 펴시 보시면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일방적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요거는 여부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2년 이내에 결정해서 알려줘야 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 2년하고 3년 헷갈리시면 안 돼요. 2년은 국가에서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소급 적용은 5년 아니면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은 2년 이내에 하는 것이고, 이거 사후 관리예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이걸 다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연례 보고서 이런 걸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요거 한 3년 동안 적용할게요. 뭐 5년 동안 적용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연례 보고서 요거를 좀 제출을 해서 계속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사후 관리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거기 보시면 거주자는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장에게 연례 보고서 내부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내부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사전 승인된 방법의 준수가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준수를 해야 되죠. 국세청장과 거주자는 사전 승인 그 산출 방법 승인된 경우에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사전 승인 취소, 철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A, B하고 CD를 좀 나눠놨는데 일단 A, B, CD 전부 다 취소, 철회 사유예요. A 보시면 사전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자료, 연례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가 나오죠. 납세자가 좀 불성실한 경우죠. 그러면 취소를 해버리겠다, 철회해버리겠다,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이고, B 보시면 거주자가 사전 승인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거주자가 잘못한 거죠. 거주자 자신이 잘못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납세자가 잘못한 거. A하고 B는 납세자가 불성실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이런 말이 붙는 거죠. 결과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가 A 같은 경우에는 미제출 연례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지 않았다. 미제출 그런 게 좀 들어가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도 미준수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준수하지 않았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미제출, 거짓제출, 뭐 미준수 이런 게 A, B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성실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미제출이라든지 거짓제출,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게 A, B고요. 근데 CD는 부득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C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사전 승인된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미실현이죠. 이런 전제 조건 같은 거, 가정 같은 게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죠.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D 같은 경우에도 관련 법령 또는 조세 조약이 변경되어 사전 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렇게 되어 있죠. 요것도 어떤 변경, 조세 조약 변경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변경.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여기서는 내가가 나오면 안 되죠. 내가 뭐 미실현됐다 이게 아니라 전제나 가정이 미실현됐다 이런 거고, 변경도 조세 조약이 변경됐다 이거지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AB하고 CD가 조금 다른 의미고요. 비고란에 보시면 AB는 변경 신청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CD는 변경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변경 신청 가능. 이건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최초로 사전 승인한 거 그 내용을 좀 변경해서 변경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변경 신청은 불가하다. 이건 조금 부득이한 거니까 최초 사전 승인한 거 그대로 가는데 그것만 살짝만 바꾸겠다. 내용을 그거까지도 신청해서 살짝 바꿀 수 있다. 그런 내용이야. 사전 승인이 일단은 유효한 거죠. 유효한 상태에서 내용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예 AB는 사전 승인 자체를 취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거죠.
꽃표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 기간에 대하여 처음 사전 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승인 자체가 유효한 거야. 유효한데 내용 자체만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게 C, D만 얘기하는 겁니다. CD. A, B는 내가 미제출하고 미준수하고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바로 사전 승인 자체를 무효화하는 거야. 취소, 철회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변경이 불가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후관리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79페이지 보시면 정상 원가 분담액 등에 대한 과세 조정이 나오죠. 자, 정상 원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무형자산 개발 같은 경우에 원가를 이 국외 특수 관계인과 같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랑 좀 비슷하냐면 우리 공동경비라고 해서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분담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근데 분담 기준을 초과해서 너무 많이 부담하게 되면 과도한 거니까 송금 불산입하는 규정이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가는 거야. 비슷하게 가는 것이 정상 원가 분담액 등에 대한 과세 조정. 무형자산 개발비를 거주자하고 국외 특수관계인이 약정에 따라 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정상 원가 시가죠. 시가보다 더 많거나 적게 부담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그 분담액을 조정한다. 그런 개념이죠. 거기 내용의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줄에 정상 원가 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보면요. 공동경비하고 좀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동경비. 무형자산 개발을 하는데 이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외 특수관계인이 분담하기로 한 게 있다는 거죠. A하고 자 B. 얘는 당연히 또 상대방 국외 특수관계인이한다. 그런 개념이고 서로 분담한 거 실제 분담한 금액. 분담액이 얘가 6억을 분담했고 얘가 4억을 분담한 거야. 총 무형자산을 개발하는데 10억이 든다. 10억이 되는데 내가 60% 분담하고 네가 40% 분담해. 그런 식으로 나눈 거죠. 국외 특수관계인하고. 그리고 무형자산 개발을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같이 편익을 얻는 겁니다. 이게 뭐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었다.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전기료가 절감이 되면서 둘 다 편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무형자산을 개발하는 비용을 분담한 거죠. 근데 이것도 정상 가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걸 정상 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자, 정상 원가 분담액 같은 경우에 요거는 봤더니 기대 편익 기준으로 가는 건데 예상되는 기대 편익을 A가 한 40% 먹을 것 같고 B가 60% 먹을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어떤 기술인데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네, 전기가 A가 40% 정도 절감이 될 것 같고 B가 60% 정도 절감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예상되는 기대 편익. 편익을 많이 얻는 자가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원가 분담액 기준으로 봤더니 A는 4억을 분담해야 되는 것이고 B는 6억을 분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A 같은 경우에 과도하게 많이 분담했죠. 초과 분담한 금액. 그게 A 같은 경우에 2억이 되는 거죠. 2억. 그리고 얘는 과소 분담하게 되는 거죠. 얘가 6억이나 분담했으니까 4억만 부담하면 되는데 6억을 부담했으니 2억을 훨씬 더 많이 과도하게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경비 같은 경우에도 분담 기준을 초과해서 공동경비 지출이 있다고 하면 송금 물산입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야. 얘 송금 물산입 하는 거야. 요거 송금 물산입 하겠다. 과도하게 지출했으니까. 그리고 법인세법상으로는 요게 송금 물산입되고 요거는요. 송금 산입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얘가 송금 산입이 돼요. 이런 대응 조정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얘는 하나의 납세의무자라고 보는 거야. 과세 주체가 하나의 납세의무자. 하나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두 번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인세법은 하나의 과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과세 주체가 아예 다른 거야. A하고 B가 과세 주체가 다른 것이고 여기서는 국제거래에서 A, B가 국외 특수관계인이었다고 하면 하나예요. 하나. 얘 같은 경우에 2억을 송금 불산입하게 되면 2억만큼 과세가 더 많이 되죠. 근데 얘는 만약에 이걸 송금 산입 안 해준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실제 분담액이 좀 적으니까
원가가 적으면 소득이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원가가 적으면 소득이 많이 나게 되어 있고 소득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납세문자로 보기 때문에 대응 조정이라는 게 무조건 들어가요. 송금 무산입하고 송금 산입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거죠. 정상원가 분담의 기준으로 결정 경정한다, 바꾼다 그런 의미예요. 둘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정상원가 분담액 같은 경우에 원래 기대편익 기준으로 가는데 기대편익 기준으로 얘가 한 40% 편익을 얻고 얘가 60% 얻으면 이게 4억이고 이게 6억이 되죠. 근데 예상되는 기대편익과 실제 실현된 기대편익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실제 실현된 기대편익이 예상되는 기대편익과 실제 실현된 기대편익이 한 20% 이상 변동했다는 거예요. 기대편익이 20% 이상 변동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하고 봤더니 이게 4억, 6억이 아니었다는 거죠. 4억, 6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A가 얻는 기대편익 실현된 걸 봤더니 얘는 10%만 기대편익을 얻고 B가 90% 다 편익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 가서는 이게 4억, 6억이 아니라 얘는 1억, 얘가 9억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뀌게 되면 또 이거 사이에 차이를 조정을 한다는 거야. 변동이 되면 변동된 대로 조정이 들어갑니다. 20% 이상이에요. 20% 이상 크게 변동한다고 하면 변동된 거에 대해서 조정이 당연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예상 기대편익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일단 개발되기 전에는 예상되는 기대편익 기준으로 나누고요. 나중에 개발되고 나서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까지 봐서 사후관리가 들어가겠다는 거죠. 기대편익 기준으로 그게 20% 이상 변동되면 그때는 다시 조정한다. 그게 이번 양가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번 양가로에 변동된 기대편익 기준 나오죠. 거기 보시면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의 특수관계인과 공동 개발한 무형 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 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 개발한 무형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 20%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고 20%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20% 이상 변동되면 변동된 대로 다시 조정을 한다. 자, 이제 4번 주제가 제3자 개입거래예요. 제3자 개입거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 가격 세제 같은 경우에 전제 조건이 국의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국의 특수관계자. 국의 특수관계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전 가격 세제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이전 가격 세제를 피하고자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더라. A, 우리나라에 있는 A하고 지금 B하고 거래를 했어요. 자, C가 또 있다고 하면 봤더니 C는 국의 특수관계인이었어요. 얘는 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했고요. 자, 라고 하고 B는 제3자였다는 거야. 뭐 나랑 지분 소유 관계라든지 실질 지배 관계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아예 특수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 둘이 거래를 한 거죠. 얘 둘이 어떤 거래를 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전 가격 세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죠. 국의 특수 관계자가 아니니까 이전 가격 세제를 피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배후에 얘 둘이 있는 거야. A하고 C가 배후에 있는 거야. 배후에 있고 꼭두가시 한 명을 섭외를 한 거죠. B를 섭외한 거야. B를 섭외한 경우 그 경우에 해당하면 이전 가격 세제를 요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거야. 이런 개념이야. 제3자 개입 거래라고 하더라도 A하고 C가 만약에 배후에 있고 얘들이 다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얘들이 조정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전 가격 세제를 적용하는데 배후에 있다는 것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돼요. A하고 B가 사전에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A하고 B가 거래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 얘가 배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제3자하고 거래해요. 제3자. 국의 특수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3자는 국의 특수관계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에 대해서도 이전 가격세제를 적용할 거야. 자,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뭐 사전 계약, 거래 조건, 실질 결정 이런 키워드 위주로만 좀 갖고 하시면 돼요. 이게 배후에 있다는 뜻이고, 자, 사전 결정 뭐 이런 식으로 좀 외우시면 돼요. 사전 결정, 사전 결정. 자, 이런 키워드 위주로 좀 갖고 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뭐 특수 관계자인지 아닌지 그 실질 지배 관계에서는 공통의 이해관계 이런 게 나왔고, 그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면 특수 관계자. 그렇게 맞죠. 공통의 이해관계.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때도 뭐 실질 결정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때는 사업 방침의 실질 결정이었고, 또 앞에 게 공통의 이해관계. 둘 다 and였죠. 공통 결정 이런 식으로 외우자고 했죠. 근데 이제 나오는 제3자 개입거래에서는 사전 계약, 거래 조건, 실질 결정. 표현이 좀 달라져요. 사전하고 결정, 사전 결정, 공통 결정, 사전 결정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긴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3자 거래예요. 이것도 다 법문구 그대로 사전 계약 이런 표현 나올 겁니다. 실질 결정 이것도 나올 겁니다. 요거는 and예요. and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and로 충족해야 되는 것이고요. OR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거기 보시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째 줄 끝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말이 둘 다 and로 충족하면 그때는 이전 가격 세제를 적용한다. 비록 국외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봐서 이전 가격 세제를 적용할게. 사전 계약이라는 표현 나오죠?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 계약이 있을 것. 두 번째 요건이 거래 조건이 해당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이 사전 결정으로 좀 외워주시고요. 이제 다섯 번째 나오는 주제가 상계거래 인정이에요. 상계거래. 이것도 키워드가 거기 사전 합의 그리고 증명 이런 게 키워드가 돼요. 자, 한번 읽어보면요. 과수당국은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 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특수관계인과의 같은 과세 연도 내에 따른 국제거래를 통해서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증명했다는 거죠. 그럼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이전 가격 세제를 적용한다. 자, 일단 첫째 줄에 보시면 같은 국외 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 연도 내 요거 밑줄. 자, 동일 과세 연도 내에 이런 거래가 일어난 것은 상계를 칠 수가 있다는 거야. 상계. 그러니까 저가 양도도 있고 고가 양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거래를 한다는 거야. 여러 가지 원재료를 사온다. 또는 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싸게 팔고 어떤 원재료는 좀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래했으면 하나의 거래로 볼게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전 가격 세제를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 내가 거래를 할 때 정상 가격이 100이었다는 거야. 근데 원재료 A는 얼마에 거래했냐면 거래 가격이 60원. 저가에 양도한 거죠. 원재료 A는. 근데 원재료 B는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이 동일하게 100원이었는데 140원에 거래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했다는 거예요. 두 건이에요, 지금. 거래 건은 두 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재료 A하고 원재료 B인데 여러 가지 거래를 하다 보면 똑같은 동일 국외 특수관계인과 내가 거래를 좀 빈번하게 한다라고 하면 원재료 A는 내가 지금 싸게 팔게. 근데 나중에 원재료 B 팔 건데 그거는 좀 비싸게 쳐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요거 파는 걸 약간 싸게 파는 대신에 나중 가서는 좀 비싸게 사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쇼를 좀 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잘 안 팔리는 거면 좀 싸게 팔고 잘 팔리는 거 그런 거는 좀 비싸게 팔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상 가격을 봤더니 둘 다 100원짜리라는 거죠. 100원짜리. 근데 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원재료 A는 60원, 얘는 140원이 되면 원래 요 한 건만 봤을 때는 정상 가격과 동일하게 거래하지 않았으니까 이전 가격세제가 적용돼야 되죠. 이걸 정상 가격으로 돌리는 조정을 해야 돼요. 요거 한 건만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상 가격하고 똑같이 한 게 아니니까 정상 가격으로 무조건 돌려야 돼요. 뭐 손해보고 말고 이런 게 없죠. 얘는 대응 조정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고가든 뭐 저가든 상관없이 전부 다 정상 가격으로 돌리는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건으로 봤을 때는 정상 가격으로 돌려야겠지만 이 같은 경우에 같은 특수관계자였고 또 동일 과세 연도였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럴 수 있지 않냐. 당연히 상간행상 하나는 좀 싸게 팔고 하나는 그 대신에 비싸게 팔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상계 거래를 인정한다는 것은 요거 두 개 합쳐보면 정상 가격이 200이 되죠. 거래 가격도 두 개 합쳐보면 2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의 거래로 봤을 때는 상계치고 하나의 거래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 가격세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상가능을 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상가능을 인정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거래건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거는 저가 양도도 하고 어떤 거는 막 고가 양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상계치자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게 한 건 한 건씩 다 이전 가격세제 적용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합쳐가지고 상계치고 이전 가격세제를 적용하지 않을게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편의를 위해서. 부당행 계산 부인에서는 이런 경우가 전혀 없죠. 부당행 계산 부인 규정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은 저가 양도했고 한 건은 고가 양도했다고 하면 저가 양도 한 거하고 고가 양도 퉁치자 이런 개념 없죠. 저가 양도한 것은 부당행 계산 부인 입장에서는 손해본 거래니까 얘는 무조건 부인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산 조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고가 양도는 이익본 거래니까 따로 조정이 없었죠. 상계치고 부당행 계산 부인 규정 적용 안 할게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부당행 계산 부인은 이런 규정이 전혀 없는 반면에 이전 가격세제는 이렇게 상계 처리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한다. 좀 다르다는 거죠. 이전 가격세제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상계가 가능하다. 이게 키워드죠. 상계가 가능하다. 근데 같은 과세 연도여야 돼요. 다른 과세 연도가 되면 거래가 너무 많은데 그거에 따른 과세 연도까지 다 합계를 해가지고 상계치고 그러면 너무 복잡할 수가 있어요. 사후 관리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국외 특수관계인 이어야 될 것, 그리고 같은 과세 연도일 것. 그러면 이 거래를 상계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갖고 가셔야 될 거. 다만 그 원천징수 대상인 게 있어요. 원천징수 대상 거래. 이 원재료가 아니라 하나가 기술료였다는 거예요. 기술료. 기술료 같은 거를 지급하고 있다. 기술료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죠.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원재료 사올 때는 원천징수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뭐 이자라든지 배당을 주든지 아니면 비거주자 외국법인한테 이렇게 기술료 이런 걸 줄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근데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리 상계를 치더라도 그러면 하나의 거래를 본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거래로 보게 된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상계를 치더라도 상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서 상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상계친다는 의미 자체가 두 개를 상계 쳐가지고 하나의 거래를 본다는 거거든요. 하나의 거래. 두 개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를 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의 거래를 보면 원천징수를 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하느냐. 이게 두 개가 합쳐졌죠. 그러면 이 거래 금액이 지금 200인데 200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느냐.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원재료하고 기술료가 섞여 있거든요. 원재료는 원천징수하면 안 되고 기술료는 원천징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계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기술료 지급하는 거, 이 거래 가격 있죠. 140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계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원천징수 실무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천징수 실무를 위해서 이거를 합쳐버리면 이게 하나의 거래가 돼버리고 하나의 거래면 원천징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해야 될지 그런 게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별개의 거래로 봐서 원천징수를 한다라는 규정이 이 규정이에요. 상계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별개의 거래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다. 140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예외 규정이 또 있다. 상계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원천징수를 한다. 원천징수 편의를 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또 하나 갖고 가셔야 될 게 이 상계를 거래를 한다는 건데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계 거래를 한다. 상계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요 같은 경우에 이전 가격세제를 적용받지 않으려고 원래 이렇게 거래를 한 거야. 원재료 A만. 원재료 A만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요거 이렇게 거래했더니 정상 가격하고 다르게 거래한 거죠. 그럼 이전 가격세제를 원래 적용받잖아요. 요거를 이전 가격세제를 회피하려고 요거를 급격하게 추가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요 거래는 원래 안 할 거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고가로 양도하는 거래를 하나 더 추가를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조세피 목적으로 악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계 거래를 인정하는 경우는요. 무조건 사전 합의가 있어야 돼요. 사전 합의. 첫 번째로 사전 합의. 사전에 원재료 A 지금 파는 거 요거는 싸게 팔고 나중에 B 바로 팔 건데 그거는 비싸게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전 합의를 한 거야. 사전 합의를 하면 상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갑자기
갑작스럽게 얘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사전 합의가 있을 것. 그래야지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엔드로 이 거래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거래 사실. 사전 합의를 하고 이런 거래를 했다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입증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십니다. 사전 합의 증명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요. 사전 증명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갖고 하시면 돼요. 사전 증명. 미리 합의를 하고 이런 거래를 해야지만 상계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계가 가능하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계가 가능한데 요거는 사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하고 이것도 고라고 돼 있죠. 고 하거나가 아니에요.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엔드로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할 때 상계해서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그런 거고 예외적으로 상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거기 보시면 원천징수 대상이 하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원천징수 편의를 위해서 상계 거래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봐서 하나의 거래가 아니라 별개의 거래로 봐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규정이 있죠.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1절이 되는 거고요. 이제 180페이지 같은 경우에 2절, 3절, 4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절차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세무 조정하고 소득 처분하는지 그런 절차 그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고 들어가도록 하죠. 조금 쉬겠습니다.